서울의 한 병원 수납 창구 앞. 정희 씨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어렵습니다. 직원의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럼 계좌이체는 가능한가요? 하지만 그것도 불가했습니다. 예금이 8천만 원이나 있는데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통장 잔액은 그대로였지만 그 돈은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70세 정희 씨가 마주한 멈춰버린 돈의 현실과 그 속에서 찾은 진짜 노후의 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토요일 오전 정희 씨는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다리에 저림이 내려와 걷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MRI 촬영을 마치고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허리 4번, 5번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지금은 주사나 약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쯤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한두 달 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수술 예약 접수하시고 입원은 다음 주쯤 잡으시면 됩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예약금이 필요합니다. 병실 배정을 위해 100만 원, 수술 전 검사비까지 합치면 170만 원 정도 결제하셔야 합니다. 정희 씨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70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카드로 할게요.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지만 잠시 후 화면에 승인 실패 문구가 떴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두세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고객님, 결제가 승인되지 않네요. 혹시 결제 한도 설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정희 씨는 휴대폰을 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하지만 병원비는 170만 원이었고 그 순간 단지 20만 원이 부족하다는 사실보다 5천만 원이나 되는 정기예금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쓸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지금은 내 돈 같지가 않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약만 잡아드릴게요.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병실 배정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왜 지금은 못 쓰는 걸까? 서류의 빈칸에 이름을 적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8천만 원이나 있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인데 내 몸 하나 고치려는데 이렇게 답답하네. 서울 강북의 25평 아파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해째. 혼자 사는 집입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이 매달 들어오고 예금이자 13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지만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약값을 빼면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깨면 안 되는 돈이라며 대부분을 예금으로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은 비상시에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건드리자. 그런데 오늘 그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총 예금은 8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은 3년 만기 정기예금, 3천만 원은 보험 해약 시 받을 환급금,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멈춰 있는 거구나. 며칠 뒤 월요일 오전, 정희 씨는 은행을 찾아 한도 조정을 하고 결국 정기예금 중 일부를 해약해 병원비를 이체했습니다.
수술 예약금과 검사비가 처리되자 비로소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감정이 남았습니다. 그날 돈이 있음에도 당장 꺼내 쓸 수 없었던 순간의 막막함. 예금 잔액이 아니라 현금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제야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자 몇만 원보다 지금 내 몸이 더 급했지. 정희 씨는 창구를 나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병원비 통장. 세 줄을 적고 옆에 금액을 써넣었습니다. 이건 손대지 말자. 이건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있는 돈과 쓸 수 있는 돈은 다르다. 돈이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평균 금융 자산은 약 4,900만 원, 그중 절반 이상이 예금보험 등 즉시 인출이 어려운 자산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생기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통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노후의 위기는 돈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돈은 오늘 당장 꺼낼 수 있습니까? 수술을 마친 지 닷새째 되는 날, 정희 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가방을 열었습니다. 딸이 집에서 챙겨온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모아왔다고 믿었던 자산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집이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25평 아파트. 30년 가까이 살아온 추억이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으로 시세를 검색해 보니 6억이 넘게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노후엔 걱정 없겠네요. 하지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팔 수도 담보로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병원 근처 은행에 들러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고객님 연세 기준으로는 담보대출이 최대 30% 한도입니다. 상환 능력 확인이 필요해서 승인까지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직원의 말은 친절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집이지, 내 돈이 아니구나.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었지만 위기 앞에서는 묶여있는 돈이었습니다. 지붕은 있지만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자산이라 부르기엔 너무 멀리 있는 돈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수술 전 병원비 때문에 일부를 해지했던 통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잔액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이지만 꺼내려면 절차가 필요하구나. 예금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때로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정기예금을 깨면 이자가 줄었고 보험은 해약해야만 환급이 나왔습니다. 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위험이 있었고 자유입출금 통장은 한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금융자산 중 62%가 정기예금과 보험으로 묶여 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찍혀 있어도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돈인데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네. 퇴원 후 정희 씨는 병원 근처 은행에 다시 들렀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인출하시겠어요? 네,
비상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으려고요. 그녀는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묻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이유를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비 결제 못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 서랍 한쪽에 봉투를 넣으며 그녀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비상금. 필요할 땐 바로 쓸 것. 그 돈은 이자도 붙지 않았고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이 봉투 한 장이 통장 속 8천만 원보다 훨씬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현금은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필요할 때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요즘은 다 카드로 되잖아. 그 카드가 막히면 아무 소용 없단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현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걸. 한국은행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의 77%는 부동산, 19%는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은 4%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노인은 가진 사람이지만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일기를 쓰며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팔아야 쓸 수 있는 돈은 집, 깨야 쓸 수 있는 돈은 예금과 보험,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현금. 세 가지 돈의 차이를 모르면 노후의 평안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통장은 멈춰 있고 예금은 안전하지만 손에 닿지 않습니다. 현금은 작지만 가장 즉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을 모으는 대신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야지. 노후의 위기는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멈춰 있을 때 시작됩니다. 정희 씨의 깨달음은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보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강하다. 자산이 많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팔아야 쓸 수 있는 돈, 깨야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오늘 쓸 수 있는 돈. 이 세 가지를 나누지 않으면 노후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날 이후로 말합니다. 나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허리를 펴고 걷는 일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여전히 8천만 원이 넘었지만 그녀는 그 돈이 언제든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돈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돈이 멈출 때 찾아오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남편의 병환 때였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정희 씨도 보험을 꼼꼼히 들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예상보다 빨리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수술이 끝난 날 정희 씨는 병원 정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예상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 582만 원.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일부와 예금이 있었지만 수술비와 간병비, 약값으로 이미 통장은 가벼워진 상태였습니다. 보험금은 접수 후 서류 심사로 며칠 뒤에야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라니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죠? 상담원은 절차를 설명했지만 정희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유입출금 통장의 잔액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모자란 금액이 있어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남편 병실로 돌아와 계산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 써버리면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구나. 며칠 뒤 남편은 퇴원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폐색전증, 피가 엉겨 숨이 막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새벽녘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의금이 조금씩 들어왔고 며칠 뒤 보험금도 입금되었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은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확인하자 식장 대여비, 화환, 장지 비용, 차량 대여료, 부고 안내비까지 하루 사이에 1,000만 원 넘게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모두 정당한 비용이었지만 잔액 42만 원이 남은 화면을 보는 순간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돈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남는 건 숫자 몇 줄뿐이구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의금도 보험금도 결국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돈이었다. 통장에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사라지는 돈. 그건 위로가 아니라 정산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남은 건 집 한 채와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어요. 두 번째 위기는 딸과 손주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손을 꼭 잡은 딸과 어린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같이 지내도 될까? 정희 씨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다시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처음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식탁에 놓인 반찬이 늘었고 손주의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로 현실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식비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손주의 학원비와 병원비까지 더해지자 국민연금 100만 원과 예금 이자 13만 원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돈은 내가 조금씩 넣을게. 괜찮아. 네가 일하느라 바쁜데. 정희 씨는 웃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활비가 통장을 앞질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기예금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엄마, 이자는 다 날아가는데 괜찮아? 이자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비어가는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도우면서도 현금이 줄어드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후의 위기는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겨울의 작은 사고로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 몇 달이 지나 부엌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걸레로 닦아 넘겼지만 다음 날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관리소 기사님이 와서 배관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배관이 오래돼서 교체하셔야겠어요. 공임 포함하면 100만 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지만 병원비와 공과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이번 달 한도가 이미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만들어둔 비상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자며 매달 조금씩 넣어둔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지폐를 꺼내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모아둔 게 다행이네. 수리가 끝나고 기사님이 떠난 뒤 그녀는 영수증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게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어요.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가구의 61%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원비와 주택 수리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습니다. 예금은 있지만 손에 쥔 돈이 없는 상황. 그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다이어리를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금은 목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장치다. 그녀는 이제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현금을 인출합니다. 생활비 70만 원, 비상금 20만 원, 의료비 10만 원. 돈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기록합니다.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알아야 안심이 돼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자동이체인데 왜 굳이 현금으로 써?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편하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쓰는 돈이지. 내 손에서 나가야 내가 쓰는 돈이야. 노후의 불안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수도요금. 그 하나하나가 곧 삶의 균형을 흔들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현금이 흐르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카드가 막히는 짧은 순간에 사람은 작아지고 자존감은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오늘도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예요. 위기는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끊기는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정희 씨가 말합니다. 돈이 있다는 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움직이니까요. 정희 씨는 어느 날 통장 잔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그날 이후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은행을 들렀습니다. 계좌 이체보다 직접 창구에서 돈을 찾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손에 쥔 현금이 주는 안도감은 숫자로 볼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요즘은 다 자동이체로 하시는데 현금으로 나누시나요?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쓰는 돈이에요. 자동이체는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녀는 현금을 3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비상비. 이 3개만 지키면 내 인생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생활비 봉투에는 한 달 고정비 70만 원, 의료비 봉투에는 검사비와 약값 10만 원, 비상비 봉투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 대비 20만 원. 이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생기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8천만 원이지만 그녀가 진짜 안심한 건 손에 쥔 돈이 매달 새로 생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었어요. 흐름이 끊기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2025년 노후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가구의 갑작스러운 지출 대비 평균 현금 보유액은 188만 원, 그중 40%는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위기는 대부분 300만 원 안팎의 돌발 비용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결국 비상금 300에서 500만 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불안과 안정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정희 씨는 그 이후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 안에서만 쓰고 비상금은 매달 채워 넣으며 자산은 더 이상 묵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기예금 대신 언제든 일부를 뺄 수 있는 분할 예금으로 바꿨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힘든 게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서 안심이 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봉투식 관리를 해요.
귀찮잖아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면 나중엔 더 귀찮은 일이 생기죠. 그녀의 집 서랍에는 지금도 3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는 처음엔 마음을 붙잡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보다 흐름 안에 두는 게 낫겠다. 정희 씨는 봉투 속 돈을 다시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상금 통장. 그 안에 돈은 더 이상 멈춰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을 지켜줄 준비가 된 살아있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은행 잔고보다 흐름을 봅니다. 돈이 돌면 마음이 편하고 멈추면 불안이 시작된다는 걸 압니다. 자산이 많다고 다 든든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든든함이더라고요. 결국 노후에 필요한 건 큰 자산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병원비를 미루지 않아도 되고 수리를 다음 달로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킬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돈의 속도가 삶을 지켜줍니다. 자산이 많아도 꺼내 쓸 수 없다면 멈춰 있는 숫자일 뿐이고 흐름이 이어지면 작은 돈도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결정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모으는 것보다 흐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 진짜 위기입니다. 노후의 돈을 지키려면 이 흐름을 살려야 합니다. 돈을 가만히 묶어두는 게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3가지 기술입니다. 첫째, 돈의 구조를 나누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넣어두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비 통장, 예비비 통장, 그리고 장기 자금 통장. 이렇게 3개로 나누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생활비 통장엔 3달치 비용 정도만, 나머지는 단기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옮겨두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지출이 생겨도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노후의 지출은 줄일 수 없지만 흐름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손주 용돈이 한꺼번에 나가면 그달엔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달 초에 변동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흐름을 예측하는 습관입니다. 돈이 나갈 자리를 미리 만들어두면 통장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자산을 천천히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투자라니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3%대일 때 물가가 4% 오르면 그 순간부터 자산의 실제 가치는 줄어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조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예금을 한 번에 묶지 말고 필요한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안에 쓸 돈은 자유입출금 통장에, 1년 안에 쓸 돈은 단기 예금으로, 그 이후에 쓸 돈은 중기 예금이나 안정형 상품으로 두는 겁니다. 이건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돈이 멈추지 않게 흐름의 길을 나누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묶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꺼낼 수 있는 돈이 남습니다. 또 은행에서 접근 가능한 저위험 채권형 상품이나 국채 ETF 같은 안정형 자산을 일부 활용하면 이자는 높지 않아도 돈의 순환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시세와 나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시세가 약 3억 원이라면 2024년 기준으로 7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약 90만 원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을 잃지 않으면서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돈은 멈춰 있으면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심이 돼요. 그 말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을 쓰고 마음을 쓰는 일은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경비, 안내, 원예, 돌봄 같은 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삶의 순환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노후의 돈은 버는 기술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가는 기술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현금 자산입니다. 흐름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돈은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있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하나 꼭 남겨주세요. 무지개 인생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